이 활빈당의 조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당시 대한제국 정부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참가계층은 주로 빈농과 영세 상인 그리고 유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중심이었어요. 이들은 평소 수십 명 단위로 말을 타고 총칼로 무장을 하면서 당시에 고리대나 소장료를 많이 받았던 양반 토호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혹은 관청을 습격하거나 혹은 장시, 계양장이나 장시 같은 데서 외국인들을 이제 약탈하거나 이렇게 보복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00년서부터 1923년에 가장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활빈당 활동이 본격화됐고 또 제주도에서도 1901년에 제주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요. 농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의 주모자들이 한편으로 농민전쟁 때 쫓겨가지고 제주도로 피신 갔던 사람들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또 제주도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남학당, 남영남자 그래서 남학당을 만들어가지고 1900년, 1901년에 제주도 전체에 농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었어요. 그 대표자가 이재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도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재수의 난은. 그게 이제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현기영 씨, 제주도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변방에 우짖는 새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바로 이 시기에 1900년 당시에 1900년, 1901년에 제주도 전체에서 일어났던 농민항쟁을 소설로 이제 쓴 것입니다. 그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의 활빈당의 활동 지역은 세 군데였어요. 충청도의 내포 지방이었고 경상도 지역이었고 또 전라도 지방 이렇게 이제 중심이 있는데 그것은 이게 지도가 이제 당시에 불투명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소위 이 중심이었던 속리산이거든요. 이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군데에 활빈당이 있었어요. 세 군데에 활빈당이 있었는데 이 활빈당들이 맨 처음에는 대한적 정부도 그들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활빈당의 대장이 마중군이었는데 마중군이 충청도에서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경상도에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전라도에 나타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한 조직이 아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서로 자기가 활빈당을 내세우면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여튼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계양장이나 장시나 이런 데 이제 출몰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유인물을 막 뿌리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계양장에 다니고 있었던 일본인이나 일본 상인들이 그 유인물을 집어서 그것을 자기 대사관이나 공사관에 이제 보고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책으로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소위 그 선언서가 유인물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긴 내용인데 신문에 실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1900년 10월 4일자 신문에도 이제 실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활빈당을 내세우면서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 조건은 여기 있듯이 아주 이게 장문의 글입니다. 장문의 글인데 여기 있듯이 요순의 법을 이제 행한다든지 혹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른 나라로 이것도 긴 내용인데 간단하게 이제 줄인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로 곡류를 수출하는 것이 많아서 이 곡물이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걸 수출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가난한 백성들은 그걸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급히 곡물을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방목령을 실시해서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법을 만들어라. 또 시장에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점점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외국 상인들이 나오는 것을 엄금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들이 주로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이 각 지방에 수령해서 이 중간에 유통세, 세금들을 많이 이제 막 걷는다면 각 지에 장시라든지 혹은 낙동강에서도 이제 배 타고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영세 상인들이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 강의 곳곳마다 유통세로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내용들. 그렇게 하고 금강의 채굴을 언급한다든지. 왜냐하면 금강 개발한다 라면서 막 파헤치니까 이 백성들이 가난한 백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경작하고 있던 이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이 다 훼손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사전을 협파하라는 것은 당시에 사적인 어떤 토지 이런 것을 협파하라 이런 내용들을 내걸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로 활동했던 그들의 내걸었던 슬로건은 외국 상인의 출입 금지, 금강 채굴의 언금, 철도 부설권의 양도 금지, 곡물 수출의 금지 등의 제국주의 어떤 침탈에, 그러니까 외세의 어떤 침탈에 이제 저항하는 형태였고, 또 하나는 곡물 가격의 안정, 악형의 철폐, 당시에 이제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소상인에 대한 유통세, 상업세 징수의 금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생산자, 소상인들의 생활을 보장하라.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을사조약 이후에는 1905년에 일본군이 이제 무력 탄압으로 지도부들이 다수 체포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었고, 일부 세력은 나중에 이제 후기 의병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이제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활빈당의 어떤 선언문이고, 그 선언문의 내용은 이 인물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형들, 그 당시에 형벌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반도의 전도고요. 주로 활빈당에 활동했던 그 활동 영역은 요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요 경상도, 전라도 요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현상은 이 활빈당에 활동했던 세력들이 1894년 농민전쟁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농민전쟁에 참여했던 잔여 세력들이 1904년까지 활빈당 활동에 참여했다가 1905년 일어났던 의병전쟁에 참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을 일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활빈당의 대장이었던 이 사람은 충청도 지역의 대장이에요. 마중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1905년에 그가 체포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활동한다는 내용들이 정부의 그 신문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하게 돼요. 거기 보면은 그 마중군이라는 사람은 1894년 농민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명성황후 시해된 이후에는 1896년에 의병에 참여했어요. 그러다가 1900년서부터 1904년에 활빈당의 충청도 지역의 대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그 자기 어떤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죠. 또 정부의 신문 문서에 보면은 김문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1894년 농민전쟁 시기에는 김계남 밑에, 김계남이 이제 총 그 대장 지도부의 그룹이었죠. 그 밑에서 대적주로서 태인에서 활동했어요. 제2차 농민전쟁 때
1894년 9월 네, 제2차 농민전쟁의 태인전투에서는 전몽준과 함께 참가했다가 그때 이제 일본군과 정부의 연합군에 의해서 농민전쟁이 진압되게 되자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1895년 11월에는 단말령이 내려졌을 때 전라도 장성 지방에서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지우만이 주동을 해가지고 열린 호남 유림회의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영학당의 태인 지방의 대표자로 지목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902년에 지사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병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참여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동안의 행적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게 되고 세 번째는 이백내 이사유라고 하는 사람은 1906년 4월 달에 전라남도 의병의 유격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체포돼 가지고 보니까 영학당에 참여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학당에 참여했다가 이제 의병에 참여하게 됐던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사례가 드러나는 사례가 뭐 몇 사례 아니긴 하지만은 3-4사례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당시의 사회변혁운동에 관심을 가진 인물들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그 다음에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공포되고 이럴 때 일어났던 의병, 그래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을미년이에요. 1895년. 그 다음에 동학당, 영학당, 활빈당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05년 을사조약 이후에 다시 또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지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의병전쟁에 참여하면서 사회변혁 세력으로 이렇게 그들의 지향을 이제 하고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런 지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지금까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일으켰던 세력이 1895년 1월에 이제 일본군과 정부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된 이후에 그 이후의 흐름들은 동학교의 지도부 그룹들, 즉 북쪽의 지도부 그룹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층들을 흡수 포용하면서 동학의 조직을 재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들의 운동의 어떤 방법을 취했고, 반면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남접, 농민군의 남접의 남은 세력들은 동학당이나 영학당 등에서 빈농층을 비롯한 하층 계급이 중심을 이루면서 그들의 지향을 계승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북접 교단의 노선은 우회 서울 이북의 어떤 지방을 대대적으로 조직을 재건하고 복원하지만은 당시의 대한제국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다시 동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제국 정부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탄압으로 당시 손병희 제3대 교주가 되는 손병희를 제해놓고 그 밑에 부지도부들이 체포되는 그런 상황에서 손병희는 일본으로 망명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손병희는 동학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가 결국은 개화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개화와 친일의 방향을 이제 택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1905년 이후에 계모운동, 1910년 이후에 독립청원운동, 1910년대 말 20년대 자치운동의 어떤 흐름으로 민족 개량주의 노선을 취했다고 하면은, 남접의 동학농민들은 동학당, 영학당을 통한 반외세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1905년, 1907년에 의병전쟁의 흐름으로 합류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97년서부터 1905년까지 대한제국이 황제권을 강화해가면서 대한제국을 조선을 개혁하는 마지막 개혁을 하는 어떤 시도 개혁 정책의 어떤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에 농민군의 어떤 줄을 이뤘던 동학교도의 그 뒤에 어떤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1905년서부터 1910년까지의 흐름 속에서, 이 시기는 이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 정부에게 요구를 해서 내정권과 외교권을 그들이 이제 빼앗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그들이 이양을 하면서 통감부를 설치해서 이등박문희가 통감이 돼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이제 식민지를 해가기 위한 어떤 기초 작업을 행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과 농민들은 한편으로 계모운동과 의병전쟁의 형태로 그들한 통감부에 의한 일제의 어떤 나름대로의 보호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제의 통감부의 어떤 지배정책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어떤 침략, 동아시아 진출을 어떻게 해왔고 그 정책을 어떻게 펼쳐갔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조선의 지식인들과 조선의 민중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